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활자로 된 다양한 컨텐츠를 읽어주는 세이렌입니다. 이번 책은 러시아를 대표하는 작가 알렉산드르 세르게예비치 푸시킨의 단편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민음사는 푸시킨의 단편집 벨킨 이야기와 스페이드 여왕 합본을 2002년도에 지금은 고려대 노문학과 명예교수인 최성 교수의 번역으로 출간했습니다. 이 판본으로 이야기꾼 푸시킨이 벨킨 시인 양 들려주는 여러 에피소드 중 사랑스런 로맨스가 돋보이는 귀족 아가씨, 농사꾼 처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귀족 아가씨, 농사꾼 처녀. 두센카, 너는 어떻게 차려입어도 아름답구나. 보그다노비치의 작품 두센카에 나오는 구절. 저 멀리 변방에 있는 우리나라의 한 현에 이반 페트로비치 베레스토프의 영지가 있었다. 그는 젊었을 때는 기병대에 복무했고 1797년 초에 퇴역하여 시골로 내려온 이후 그때부터 그곳을 떠난 적이 없었다. 그는 가난한 귀족 처녀와 결혼했었는데 그녀는 그가 먼 사냥터에 나가 있는 동안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 그러나 영지 경영이 곧 그에게 위로가 되었다. 그는 직접 설계하여 집을 짓고 방직 공장을 경영하면서 수입을 3배로 올렸고 자신이 그 근방에서 가장 영리한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식구들과 개들을 데리고 그의 집에 방문하는 그의 이웃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는 평일에는 벨벳으로 된 짧은 웃옷을 입고 축일에는 집에서 짠 옷감으로 만든 긴 웃옷을 입었다. 몸소 가계부를 쓰고 원로원 통보 이외에는 아무것도 읽지 않았다. 그가 좀 거만하다고 여기기는 했지만 사람들은 대체로 그를 좋아했다. 단 한 사람만이 그와 가장 가까이 이웃한 영지의 주인인 그레고리 이바노비치 무름스키만이 그와 사이가 나빴다. 이 사람은 진정한 러시아 지주였다. 모스크바에서 재산의 대부분을 탕진한 데다 호라비가 되기까지 한 그는 마지막으로 남은 시골 영지로 떠나왔는데 여기서도 허황된 일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방식을 달리해서였다. 여기서 그는 영국식으로 정원을 가꾸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재산을 거의 다 써버렸다. 그의 마부들에게는 영국식 기수처럼 옷을 입혔다. 그의 딸에게는 영국 숙녀가 딸려 있었다. 그는 밭도 영국식으로 경작하였다. 그러나 러시아 곡식은 외국식으로는 여물지 않는 법이라. 또 지출을 현저하게 감소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레고리 이바노비치의 수입은 증가하지 않았다. 그는 시골에서도 또다시 빚을 짓는 방법을 발견하였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가 처음으로 현의 후원에 영지를 저당 잡히겠다는 생각을 해냈기 때문이었다. 이 방법은 당시로서는 지극히 복잡하고 과감성을 요하는 것으로 보였다.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서 베레스토프가 가장 격렬하게 비판하며 나섰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증오는 그의 성격상의 유별난 특징이었다. 그는 자기 이웃의 영국병에 대해 무심하게 이야기할 수 없었으며 줄곧 그를 비판할 기회를 찾아냈다. 그가 자기 소유지를 손님들에게 보여주거나 할 때
그의 경영에 대해 칭찬하는 말을 들으면 그 대답으로 그는 물론 입죠. 제 집은 이웃 그레고리 이바노비치 시내 같지 않습죠. 어째서 우리가 영국식으로 망해야 한단 말입니까? 러시아식으로도 배만 부르면 좋겠는데쇼. 라며 익사를 떨었다. 이런 말, 또 이와 비슷한 조롱들이 이웃 사람들의 열성으로 부풀려지고 설명이 붙어 그레고리 이바노비치에게까지 알려졌다. 영국 광은 우리 저널리스트들과 비슷하게도 비판을 견디지 못했다. 그는 광분하여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을 곰 또는 시골뜨기라고 불렀다. 이상이 베레스토프의 아들이 그의 시골 영지로 왔을 당시 이웃한 두 지주 간의 관계였다. 그는 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무관으로 들어가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나 아버지가 이를 허락하지 않은 상태였다. 젊은이는 자기에게 문관 생활은 합당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양보하지 않았고 젊은 알렉세이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수염을 기르면서 당분간 지주로 지내고 있었다. 알렉세이는 정말 훌륭한 젊은이였다. 꼭 맞는 군복을 착용한 그의 늘씬한 몸매를 볼 수 없다면, 또 그가 마리에 멋지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대신 서류 위로 등을 구부린 채 젊음을 허비한다면 정말로 유감일 것이다. 그가 사냥터에서 어느 길로 가더라도 항상 선두로 달리는 것을 보고 이웃 사람들은 그가 절대로 유능한 서기가 될 수는 없으리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귀족 아가씨들은 그를 즐거이 바라보았고 그중 어떤 아가씨들은 넋을 놓고 바라보기도 했다. 그러나 알렉세이는 그들에게 거의 관심이 없었고 그들은 그런 무감각의 원인이 애정관계 때문일 거라고 여겼다. 실제로 그의 편지들 가운데 하나에서 베낀 다음과 같은 주소가 손에서 손으로 돌아다니고 있었다. 모스크바, 알렉세이 수도원 건너편, 대장장이 사벨레프시 땡내 아쿨리나 페트로브나 쿠로추키나 앞. 삼가 이 편지를 ANL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독자들 중에서 시골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변방의 현에 사는 귀족 아가씨들이 얼마나 매력적인 존재인지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공기 맑은 자기 집 정원의 사과나무 그늘에서 교육을 받고 세상과 인생에 대한 지식을 책으로부터 퍼올린다. 고독과 자유, 독서가 그들 내면에 우리 도시의 주위 산만한 미인들이 느끼지 못하는 감정과 정열을 키워준다. 이 귀족 아가씨들에게는 마차의 방울소리가 이미 모험적인 사건이며 이웃 마을로의 나들이는 인생의 중대한 전기가 되고 손님의 방문은 오랜, 때로는 영원한 추억이 된다. 물론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거지를 비웃는 것은 자유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농담해봤자 그들의 본질적인 가치가 무화되지는 않는다. 그 가치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격의 독특성, 독자성인데 장폴의 의견에 따르면 이것 없이는 인간의 위대함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수도에 사는 여자들은 아마도 더 좋은 교육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사교계의 관습이 개성을 마모시키고 머릿속을 그들의 머리 장식처럼 똑같게 만들어버린다. 이는 심판하거나 비난하려는 의도에서 하는 말이 아니긴 하지만 옛날에 어느 주회자가 말했듯이 우리의 언급은 유효하다. 알렉세이가 우리의 귀족 아가씨들 사이에 어떤 인상을 불러일으켰는지 상상하기란 쉬운 일이다. 그는 그들 앞에 나타난 사람 가운데 우울하게 그리고 세상에 실망한 듯이 보이는 최초의 인물이었다.
또 그들에게 잃어버린 기쁨과 시들어버린 청춘에 관해 말해준 최초의 인물이었다. 게다가 그는 해골이 새겨진 검은 반지를 끼고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현에서는 지극히 새로웠다. 귀족 아가씨들은 그에게 얼이 빠졌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그에게 큰 관심을 기울인 아가씨는 우리 영국광의 딸 리자 또는 그레고리 이바노비치가 늘상 부르듯이 베스였다. 이웃의 젊은 처녀들이 모두 그의 이야기만 했는데도 아버지들이 서로 왕래하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아직 알렉세이를 보지 못한 상태였다. 그녀는 17살이었다. 검은 두 눈이 그녀의 거무스레하고 예쁘장한 얼굴을 생기 있게 해주었다. 그녀는 외동딸이어서 버릇이 없었다. 그녀는 발랄함과 계속되는 장난질로 아버지를 몹시 즐겁게 해주었고 그녀의 가정교사 잭슨 양을 절망에 빠뜨렸다. 그녀는 지나치게 격식을 차리는 40살의 영국 여자였는데 하얗게 분을 바르고 눈썹을 칠하고는 1년에 파멜라를 2번씩 되풀이해 읽어주었다. 그리고 그 대가로 2,000루블을 받았는데 이 야만적인 러시아에서 권태로워 죽을 지경이었다. 리자는 나스타가 돌보고 있었다. 나스타는 나이가 더 많았지만 그녀의 주인 아가씨처럼 바람 같았다. 리자는 그녀를 몹시 좋아하여 그녀에게 자신의 모든 비밀을 털어놓고 둘이 함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보곤 하였다. 한마디로 프렐리치노 마을의 나스타는 프랑스 비극에 나오는 그 어떤 하녀보다도 중요한 인물이었다. 오늘 마실 좀 다녀올게요. 나스타는 어느 날 주인 아가씨에게 옷을 입히며 말했다. 그래, 그런데 어디가? 투길로버예요. 베레스토프 저택이에요. 요리사 아내가 명명일이라고 어제 저희더러 식사를 하러 오라고 왔었어요. 어머? 리자가 말했다. 주인들은 싸우는데 하인들은 서로 대접하네? 저희한테 주인들이 무슨 상관이에요? 나스타가 대꾸했다. 게다가 전 아가씨 하녀이지 주인 아저씨의 하녀가 아니에요. 또 아가씨는 아직 젊은 베레스토프 씨와 욕하고 그러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노인네들이야 싸워서 기분이 좋다면 싸우라죠. 나스타, 가서 알렉세이 베레스토프를 잘 살펴봐. 그리고 그가 어떤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내게 잘 얘기해줘. 나스타는 약속을 했고 리자는 하루 종일 그녀가 돌아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저녁이 되자 나스타가 나타났다. 자, 리자베타 그레고레브나. 그녀는 방으로 들어오면서 말했다. 젊은 베레스토프를 봤어요. 실컷 봤죠. 하루 종일 함께 있었어요. 어떻게 그랬어? 말해봐. 차근차근히 좀 말해봐. 그럴게요. 우리는 갔죠. 저하고 아니샤 예고로브나 또 네닐라, 둔카하고. 그래, 알아. 그 다음엔? 전부 차근차근히 좀 말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막 식사가 시작되었을 때 도착했죠. 방에는 사람들이 꽉 차 있었어요. 콜비노에서도 왔고 자아레보에서 관리인 아내가 딸들과 함께 왔고 플루피노에서도 왔죠. 그래, 근데 베레스토프는? 이제 얘기할게요. 우리는 식탁에 앉았어요. 관리인 아내가 제일 좋은 자리에 앉고 제가 그 옆에 앉았죠. 딸들이 심통을 부리기도 했지만 전
모르는 척했어요. 나스티아, 도대체 넌 자질구레한 일들을 항상 끝도 없이 늘어놓는구나. 아이고, 성미도 급하시기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식탁에서 일어났어요. 3시간쯤 앉아 있었을 거예요. 식사는 근사했어요. 젤리는 파란색, 빨간색 줄무늬 친 거. 그러고 나서 우리는 식탁에서 일어나 술래잡기를 하러 정원으로 나갔죠. 그때 젊은 도련님이 거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 어땠어? 그가 잘생겼다는 게 사실이야? 놀랄 만큼 잘생겼어요. 미남이라고 할 수 있어요. 멋진 몸매, 키도 크고 혈색도 아주 좋아요. 그래? 난 그 사람 얼굴이 창백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 어땠어? 그가 어떤 사람으로 보였어? 슬픈 표정으로 생각에 잠겨 있었어?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날뛰는 사람은 생전 처음 봤어요. 우리랑 술래잡기 할 생각까지 하더라고요. 너희들과 술래잡기를 한다고? 그럴 수는 없어. 그럴 수가 있고 말고요. 게다가 무슨 생각까지 해냈는지 아세요? 잡으면 입을 맞추는 거예요. 네 멋대로 말하는구나, 나스티아. 거짓말. 아가씨야말로 멋대로 생각하시네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겨우 떨어져 나왔어요. 하루 종일 그렇게 우리랑 놀았어요. 그럼 그가 사랑에 빠져 있어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는 말은 뭐야? 전 몰라요. 저를 아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관리인 딸 타냐한테도 마찬가지로 그랬고요. 그리고 또 콜비노의 파샤한테도 그랬어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요. 우리들 중 누구도 소홀히 대하지 않았어요. 아주 장난꾸러기였어요. 정말 놀랐구나. 그런데 그 집에서는 그 사람에 대해 뭐라고 하던? 도련님이 아주 좋대요. 아주 착하고 쾌활하대요. 한 가지 좋지 않은 점이 있는데 그건 처녀들을 너무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건 제 생각에는 아직 나쁜 일은 아니죠. 시간이 가면 제자를 찾을 테죠. 그를 한번 만나봤으면 참 좋겠는데. 리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려울 게 뭐 있어요? 여기서 투길로브는 멀지도 않아요. 기껏해야 산 베르스타예요. 그쪽으로 산보를 가거나 말을 타고 가세요. 그러면 필시 그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총을 메고 사냥을 간대요. 그건 안 돼. 안 좋아. 그 사람이 내가 자기를 쫓아다닌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게다가 우리 아버지들은 싸우고 있고 나도 그를 사귀면 안 돼. 아, 나스티아, 있잖아. 내가 말이야. 농사꾼 처녀처럼 옷을 입는다면? 정말 그러면 되겠네요. 두꺼운 루바시카와 사라판을 입고 투길로브로 용감하게 가보세요. 베레스토프가 아가씨를 보고 하품이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장담할게요. 그리고 난 시골 여자애처럼 말할 수 있어. 나스티아, 좋아. 나스티아, 얼마나 멋진 생각이니? 그리고 리자는 자신의 즐거운 계획을 당장 실행하려는 마음을 먹고 잠자리에 누웠다.
다음 날 바로 그녀는 실행에 착수했다. 시장에서 두꺼운 옷감과 푸른 무명, 그리고 구리단추를 사오게 해서 나스티아의 도움으로 루바슈카와 사라판을 마름질하고 하녀들을 전부 동원하여 바느질을 하게 했다. 저녁 무렵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 리자는 새 옷을 입어보고는 거울 앞에서 자신이 이렇게 예뻐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걸 인정했다. 그녀는 자기의 역할을 되풀이해 보았다. 걸어가다가 낮게 허리를 굽힌 다음 진흙으로 만든 고양이 인형처럼 머리를 흔들고 농민의 말투로 말하며 소매로 입을 가리어 웃어 보여서 나스타에게 완전한 인정을 받았다. 다만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맨발로 뜰을 걸어보려 했으나 가시가 그녀의 부드러운 발을 찌르고 모래와 조그만 돌멩이들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나스타는 이 문제에 있어서도 그녀를 도와주었다. 그녀는 리자의 발치수를 재어 들판에 있는 목동 트로피메게로 달려가 집신 한 켤레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다음 날 동이 채 뜨기도 전에 리자는 벌써 잠에서 깨었다. 집안 전체가 아직 잠들어 있었다. 나스티아는 대문 밖에서 목동을 기다리고 있었다. 호각이 울리고 농사꾼의 가축대가 지주집 정원 옆을 지나갔다. 트로핌은 나스티아 앞으로 지나가며 그녀에게 조그맣고 알록달록한 집신을 건네주었고 그 대가로 5코페이카를 받았다. 리자는 농사꾼 처녀처럼 옷을 입고 나스티아에게 미스 잭슨에게 전할 말을 알려주고는 몰래 제마밭을 넘어 들판으로 달려갔다. 아침 노을이 동쪽에서 빛났고 금빛 구름층은 마치 궁전 귀족들이 군주를 기다리듯 태양이 떠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밝은 하늘, 아침의 신선함, 이슬, 산들바람, 그리고 새소리가 리자의 가슴을 젊음의 쾌활함으로 가득 채웠다. 아는 사람이라도 만날까 두려워 그녀는 걷지 않고 거의 날다시피 뛰어갔다. 아버지의 영지 경계에 있는 숲이 가까워지자 리자는 조심조심 걸었다. 여기서 그녀는 알렉세이를 기다려야 했다. 그녀의 심장은 까닭을 알 수 없이 강하게 고동쳤다. 그러나 우리 젊은 시절의 모험이 갖는 가장 큰 매력은 거기에 동반하는 두려움이다. 리자는 어두운 숲속으로 들어섰다. 숲의 둔탁한 울림이 그녀를 맞이하였다. 들떠있던 마음이 좀 가라앉았다. 조금씩 조금씩 그녀는 달콤한 명상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그러나 17살의 처녀가 봄날 아침 5시가 막 지난 시간에 숲속에서 혼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느 누가 정확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녀는 그렇게 양편의 키 큰 나무들로 그늘진 길을 따라 생각에 잠긴 채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멋진 사냥개 한 마리가 그녀를 보고 지저댔다. 리자는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그때 프랑스어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착하지, 스보가르. 이리 와. 곧 덤불 뒤에서 젊은 사냥꾼이 나타났다. 예쁜 아가씨, 내가 장담할게. 그는 리자에게 말했다. 내 개는 절대로 물지 않아. 놀랐던 리자는 이내 정신을 가다듬을 수 있었고 곧바로 기회를 이용할 줄도 알았다. 그래도 안 돼요, 나리. 그녀는 반은 놀란 척, 반은 수줍은 척 꾸미면서 말했다. 무서워요. 못놈의 개가 저렇게 못됐대요? 또 달려들어요. 알렉세이는 독자는 벌써
사냥꾼이 알렉세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으리라. 그 사이 젊은 농사꾼 처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무서워하지 않으면 내가 바래다 줄게. 그는 그녀에게 물었다. 내가 네 곁에서 걸어도 되지? 누가 말려요? 리자는 대답했다. 마음대로 하는 거지요. 사람 가라는 길인데요. 어디서 왔니? 프릴루치노에서요. 바실리 대장장이 딸이에요. 버섯 따러 가요. 리자는 끈달린 바구니를 가져왔었다. 나리는요. 투길로보 사람. 맞죠? 그래, 맞아. 알렉세이가 대답했다. 나는 젊은 주인의 몸종이지. 알렉세이는 그들이 비슷한 처지인 것처럼 보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리자는 그를 바라보며 웃었다. 거짓말 마세요. 그녀는 말했다. 이래봬도 바보 아니에요. 바로 나리인 걸 알겠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앞만 봐도 그려요. 그래도 어떻게? 나리와 하인을 어떻게 알아보지 못해요? 옷도 그렇고 말도 다르고 걔도 우리말로 부르지 않았잖아요. 리자는 시시각각 더욱더 알렉세이의 마음에 들었다. 예쁘장한 농사꾼 처녀들과 격식을 차리지 않는데 익숙해진 알렉세이가 그녀를 안으려고 하자 리자는 그에게서 떨어져 튀어나가며 갑자기 엄격하고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알렉세이는 우습기는 했지만 더 이상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다. 저하고 앞으로 친구로 지내시려면 함부로 행동하시면 안 되죠. 리자는 위엄을 부리며 말했다. 알렉세이는 한바탕 웃고 나서 물었다. 누가 내게 이런 범죄를 가르쳐 주었니? 너희 아가씨의 몸종 나스테 아니니? 나도 알지. 이런 식으로 교양이 전파되는군. 리자는 자기가 할 역할에서 방금 막 벗어났다는 것을 느끼고는 당장 태도를 고치면서 말했다. 뭐예요? 내가 지주나리 댁에 한 번도 못 가본 줄 알아요? 장담해요. 모든 걸 신물나게 보고 들었어요. 헌데 나리하고 얘기하느라 버섯도 못 따겠네요. 나리, 절로 가요. 나는 일로 갈게요. 용서하세요? 리자가 가려하자 알렉세이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네 이름이 뭐니? 귀여운 것. 아쿨리나. 리자는 알렉세이의 손에서 손가락을 빼내려 하며 대답했다. 아이, 나리, 가게 해줘요. 집에 가야 해요. 내 친구 아쿨리나, 네 아버지 바실리 대장장이에게 꼭 찾아갈 거야. 뭐예요? 리자가 열을 내며 물었다. 맙소사, 제발 오지 말아요. 내가 나리랑 둘이서만 숲에서 얘기한 걸 집에서 알면 큰일 나요. 우리 아버지 바실리 대장장이가 나를 패 죽일 텐디. 그래도 너와 꼭 다시 만났으면 하는데. 언제 또 일로 버섯 따러 올게요. 언제 말이야? 내일 이래도요. 사랑스러운 아쿨리나, 네게 입 맞추고 싶지만 엄두가 안 난다. 그럼 내일 이 시각에 맞지?
그래요, 그래요. 너 나 속이는 거 아니지? 안 속여요. 맹세, 자, 신성한 금요일에 두고 맹세해요. 올게요. 젊은이들은 헤어졌다. 리자는 숲에서 나와 들판을 가로질러 정원으로 숨어들더니 나스티아가 기다리고 있는 마구간으로 걸음아 날 살려라 달려들어갔다. 거기서 궁금증으로 가득 찬 하녀의 질문에 건성으로 대답하며 옷을 갈아입고는 거실에 나타났다. 식탁 위에는 아침이 준비되어 있었으며 미스 잭슨은 벌써 분을 바르고 포도주 잔처럼 잘록하게 허리를 졸라매고는 빵을 얇게 썰고 있었다. 아버지는 리자가 아침 일찍 산책한 것을 칭찬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보다 더 건강에 좋은 것은 없단다. 그가 말했다. 여기서 그는 영국 잡지들에 실린 장수노인들을 예로 들며 100살 넘게 산 사람들은 모두 보드카를 마시지 않았고 겨울이나 여름이나 새벽에 일어났다고 말했다. 리자는 그의 말을 듣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아침에 있었던 미래의 모든 장면, 아쿨리나와 젊은 사냥꾼과의 모든 대화를 되씹어 보고 있었는데 양심이 찔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대화는 예의범절에 어긋난 것이 아니었고 이런 장난은 아무런 결과도 나올 수 없다고 스스로 변명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녀의 양심은 그녀의 머리보다 더 큰 소리를 냈다. 내일 만나겠다고 한 약속이 무엇보다도 그녀를 안절부절 못하게 했다. 그녀는 자기가 엄숙하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고 마음을 굳게 먹었다. 그러나 알렉세이가 그녀를 기다리다가 허탕을 치고 마을에서 바실리 대장장이의 딸, 뚱뚱한 곰보딱지 진짜 아쿨리나를 찾으러 가게 된다면 그녀의 경솔한 장난이 드러날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자 리자는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래서 그녀는 다음날 아침 또다시 아쿨리나가 되어 숲에 나타나기로 하였다. 한편 알렉세이는 황홀함 속에서 하루 종일 새로 사귄 여자에 대해 생각하였다. 밤에는 거무스레한 미인의 모습이 꿈속에서도 그의 상상을 따라다녔다. 동이 트자마자 벌써 옷을 다 입고 무기에 미쳐 탄약을 장전하지도 않은 채 그는 충실한 게 스보가르와 함께 들로 나와 약속한 미래 장소로 달려갔다. 견딜 수 없는 기다림 속에 반 시간가량이 지나고 드디어 덤불 사이로 푸른 사라판이 어른거리자 그는 사랑스런 아쿨리나를 맞으러 달려나갔다. 그가 고맙다며 환호성을 지르자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알렉세이는 곧 그녀의 얼굴에서 슬프고 불안한 기색을 알아차렸다. 그는 이유를 알고 싶어 했다. 리자는 자기의 행동이 경박스럽게 여겨져서 후회하고 있다고 하며 이번에는 약속을 깨트리고 싶지 않았으나 이로써 이런 만남은 마지막이 될 것이며 아무런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할 테니 교제를 그만두자고 말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농사꾼 처녀의 말투로 말했다. 그러나 이 평범한 처녀가 갖고 있는 흔치 않은 생각과 감정은 알렉세이를 놀라게 하였다. 그는 온갖 말재주를 동원하여 아쿨리나의 마음을 바꾸려 했다. 자기는 그녀에게 아무런 불순한 욕망을 품고 있지 않으며 결코 그녀가 후회할 짓은 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일에 있어서 그녀에게 복종하겠다고 맹세하고는 하루 건너라도 좋고 일주일에 2번이라도 좋으니 단둘이 만나는 기쁨만은 빼앗지 말아달라고 간청했다. 그는 진정으로 열정이 넘치는 언어로 말했으며 이 순간 그는 정말로 사랑에 빠져 있었다. 리자는 말없이 그의 말을 들었다. 약속하세요. 마침내 그녀가 말했다. 마을에서 저를 찾거나 저에 대해
묻지 않겠다고. 또 제가 정한 날 이외에 저를 만나려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알렉세이는 신성한 금요일에 두고 맹세하려 했으나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렸다. 그런 맹세는 필요 없어요. 약속만 하시면 충분해요. 그러고 나서 리자가 가야겠다고 할 때까지 둘은 숲을 거닐면서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헤어졌고 알렉세이는 혼자 남아 단 2번 만났을 뿐인데 어떻게 평범한 농사꾼 처녀가 그에게 이토록 진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의아해했다. 아쿨리나와의 만남은 그에게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왔고 이 이상한 농사꾼 처녀가 내건 조건은 그가 지키기 어려운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어기겠다는 생각은 머릿속을 스치지조차 않았다. 알렉세이는 숙명의 반지를 끼고 비밀스럽게 편지를 교환하고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음에도 실제로는 선량하고 혈기 있는 젊은이였고 무고함의 즐거움을 느낄 줄 아는 심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만약 내 욕구만을 따른다면 나는 두 젊은이의 미래, 둘이 점점 더 서로를 좋아하고 신뢰를 키워가는 것, 둘의 행동이나 대화를 필시 매우 세세하게 묘사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독자의 대부분이 내가 만족한다고 해서 그들도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러한 세부 묘사들은 아무래도 들쩍지근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이것들을 생략하고 간략하게 2달이 채 가기 전에 알렉세이는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사랑에 빠졌고 리자는 말은 그보다 적게 했으나 그 못지않게 사랑에 빠졌다는 것만 말해두려고 한다. 둘은 현재 행복했으며 미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끊을 수 없는 인연이란 생각이 꽤 자주 그들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으나 그들이 여기에 대해 서로 이야기한 적은 없었다. 이유는 명확했다. 알렉세이는 그가 사랑하는 아쿨리나에게 아무리 매달려 있었다 해도 그와 가난한 농사꾼 처녀 사이의 거리를 항상 잊지 않았고 리자는 그들의 아버지 사이에 어떤 증오가 존재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화해하리라고 희망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이다. 게다가 남모르는 소설적인 기대가 그녀의 자존심을 부추겼는데 그것은 투겔로버의 지주가 프릴루치누에 사는 대장장이 딸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을 보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 하마터면 그들의 관계가 달라질 뻔하였다. 어느 맑고 추운 아침, 우리 러시아의 가을철에 많은 날씨인데 이반 페트로비치 베레스토프는 말을 타고 산책을 나갔다. 그래도 만일에 대비하여 세상의 보르주이 개들과 하인, 사냥 나팔을 부는 사동들을 몇 명 데리고 갔다. 그 시각에 그레고리 이바노비치 무롬스키는 좋은 날씨에 마음을 빼앗겨 영국식으로 꼬리를 자른 앞말에 안장을 얹으라고 명하고는 자기의 영국식 영지 부근을 속보로 가고 있었다. 숲에 다다르니 사동들이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어 덤불에서 토끼를 몰아내기를 기다리며 여우털로 안을 댄 사냥복을 입고 말등에 거만하게 앉아있는 자기의 이웃이 보였다. 그레고리 이바노비치가 그를 이렇게 만나게 될 것을 미리 알았다면 물론 옆길로 빠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전혀 예기치 않게 베레스토프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으며 어느새 결투를 할 수 있을 만큼 그와 가까워졌음을 깨닫게 되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교양 있는 유럽인으로서 무롬스키는 자기의 적에게 다가가 예절 바르게 인사하였다. 베레스토프도
마치 주인의 명령에 따라 고객들에게 절하는 사슬에 묶인 곰처럼 마찬가지로 공을 들여 인사를 하였다. 이때 토끼가 숲에서 뛰어나와 들판을 가로지르며 달려갔다. 베레스토프와 하이는 목청껏 소리를 질렀고 개들을 풀고 그 뒤를 따라 전속력으로 달려갔다. 한 번도 사냥터에 나와본 적이 없는 무롬스키의 말은 놀라서 마구 내달렸다. 무롬스키는 자기가 훌륭한 기수라고 자부하는 터라 말이 하는 대로 따르면서 내심 적대 관계에 있는 이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에 만족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러나 말이 미처 보지 못하고 절벽까지 달려가더니 갑자기 옆으로 몸을 돌렸고 말을 타고 있던 무롬스키는 몸을 가눌 수가 없게 되었다. 그는 언 땅에 상당히 세게 부딪히며 떨어졌고 누운 채로 영국식으로 꼬리를 자른 자신의 안마를 저주하였다. 그 말은 기수가 없다는 것을 느끼자마자 정신을 차린 듯이 멈춰섰다. 이반 페트로비치는 그가 다치지 않았는지 물어보며 그에게로 달려왔다. 그 사이에 베레스토프의 하인이 죄 지은 말의 고삐를 끌어 그에게 데려왔다. 하인은 무롬스키가 안장에 오르도록 도와주었고 베레스토프는 그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 무롬스키는 받아들여야 마땅하다는 생각에 거절하지 못했고 이리하여 베레스토프는 사냥한 토끼와 더불어 거의 포로 신세인 부상당한 적을 이끌고 영광스럽게 귀가했다. 그들은 아침을 먹으면서 꽤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었다. 무롬스키는 부상 때문에 말을 타고 집까지 가지는 못하겠노라고 털어놓고 베레스토프에게 마차를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베레스토프는 무롬스키를 현관까지 배웅했고 무롬스키는 베레스토프에게서 바로 그 다음 날 알렉세이 이바노프와 함께 친구로서 식사를 함께하러 프릴루치노로 오겠다는 약조를 받아내기 전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리하여 꼬리 잘린 겁먹은 앞말 덕분에 뿌리 깊은 적대 관계가 청산될 준비가 된 것 같았다. 리자가 그레고리 이바노비치를 향하여 달려나왔다. 웬일이세요, 아빠? 그녀는 의아해하며 말했다. 왜 다리를 저세요? 말은 어쩌셨어요? 이건 누구네 마차요? 알아맞히지 못할 거다. 오, 마이 디어. 그레고리 이바노비치는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 이야기했다. 리자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다. 그레고리 이바노비치는 그녀에게 정신 차릴 틈도 주지 않고 내일 베레스토프 부자가 자기 집에서 식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뭐라고요? 리자는 하얗게 질려서 말했다. 베레스토프 부자가 내일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한다고요? 안 돼요, 아빠. 아버지 마음대로 해보세요. 전 절대로 안 나타날 거예요. 웬일이냐? 정신 나갔니? 아버지가 나무랐다.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수줍음을 탔냐? 아니면 네가 무슨 소설의 여주인공이라도 돼서 그들에게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증오를 품고 있다는 말이냐? 그만해라. 바보같이 굴지 마. 안 돼요, 아빠.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보물을 준대도 전 절대로 베레스토프 부자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리 이바노비치는 그녀와 반목해서는 아무 이득될 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깨를 으쓱하고는 더 이상 그녀와 논쟁하지 않고 특기할 만한 오늘의 산책으로 인한 피로를 풀러갔다.
리자베타 이바노브나는 자기 방으로 가서 나스테아를 불렀다. 둘은 오랫동안 내일의 방문에 관해서 의논했다. 제대로 교육받은 귀족 아가씨가 아쿨리나라는 것을 알아챈다면 알렉세이는 뭐라고 생각할 것인가? 그녀의 행동과 그녀의 원칙, 또 그녀의 분별력에 대해 무슨 의견을 가질 것인가? 다른 한편 리자는 이렇듯 갑작스런 만남이 그에게 어떤 인상을 줄지 무척 궁금하기도 했다. 갑자기 무슨 생각이 떠올랐다. 그녀는 그 생각을 당장 나스테아에게 전했다. 둘은 무슨 큰 발견이나 한 듯이 기뻐했고 그 생각을 꼭 실행하려고 마음먹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그리고리 이바노비치는 아직도 베레스토프 부자를 피해 숨을 작정인지 딸에게 물었다. 아빠? 리자가 대답했다. 아버지가 원하시면 그들을 맞이하겠어요.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제가 그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저를 야단치거나 놀라거나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면 안 돼요. 또 무슨 장난을 치려는 게로구나. 그리고리 이바노비치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래, 좋다 좋아. 알겠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렴. 까만 눈, 이 장난꾸러기야. 이 말과 함께 그는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고 리자는 채비를 하러 달려갔다. 정각 2시에 말 6필이 이끄는 집에서 만든 사륜마차가 마당으로 들어와 빽빽한 잔디밭 부근에 멈춰섰다. 노 베레스토프는 무롬스키의 제복을 갖춰 입은 하인의 도움을 받아 현관으로 들어갔다. 그 뒤를 그의 아들이 말을 타고 왔으며 모두 함께 식당으로 들어갔다. 거기엔 이미 식탁이 차려져 있었다. 무롬스키는 더할 나위 없이 상냥하게 그의 이웃을 맞이하며 식사 전에 정원과 축사를 돌아보기를 제안하고는 조심스레 비질한 후 모래를 뿌려놓은 길을 따라 손님들을 안내했다. 노 베레스토프는 내심 그렇게 쓸데없는 짓거리에 낭비된 시간과 돈을 아까워하고 있었지만 예의 때문에 침묵하고 있었다. 그의 아들은 알뜰한 지주의 불만에도 자기만족에 빠진 영국광의 열광에도 동참하지 않았다. 그는 소문이 자자한 이 집 주인의 딸이 나타나기를 초조하게 고대하고 있었다. 비록 그의 심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점령되어 있었지만 젊은 미인은 항상 그의 상상을 불러일으킬 권리를 가지는 법이다. 그들 3사람은 거실로 돌아와 자리를 잡았다. 노인들은 지난 날들과 군대 시절의 일화들을 회상했고 알렉세이는 리자가 나타나면 어떤 역할을 해보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차가운 무관심이 어떤 경우에도 가장 좋다고 마음먹고 이에 따른 준비태세를 취했다. 문이 열렸고 그는 교태가 몸에서 철철 넘치는 최고의 애교꾼이라고 해도 필시 몸이 떨리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차갑고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머리를 돌렸다. 그러나 운 나쁘게도 리자 대신 나이든 미스 잭슨이 분을 하얗게 바르고 허리를 조이고 눈을 내리깐 채 약간 고개를 숙이고 방으로 들어와서 알렉세이의 멋진 전략은 수포로 돌아가 버렸다. 그가 다시 힘을 모으기도 전에 문이 또 열리더니 이번에는 리자가 들어왔다. 모두들 일어섰다. 아버지는 손님들을 소개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멈추고는 황급히 입술을 깨물었다. 리자. 그의 가무스레한 리자가 귀까지 분을 쳐바르고 미스 잭슨보다도
더 진하게 눈썹을 칠하고 원래 머리보다 훨씬 밝은 색의 가짜 머리 타래를 루이 14세의 가발처럼 늘어뜨리고 있었다. 어릿광대식 소매가 퐁파드르 부인의 패티코트처럼 부풀려진 채 붉어져 있었고 허리는 X자 모양으로 꽉 졸라매었고 아직 전당포에 잡히지 않은 어머니의 폐물들이 있는 대로 손가락에서 목에서 귀에서 번쩍거리고 있었다. 알렉세이는 이 우스꽝스럽고 번쩍거리는 귀족 아가씨가 자기의 아쿨리나라는 것을 눈치챌 수 없었다. 알렉세이의 아버지는 그녀의 손등위로 몸을 굽혔고 그도 유감이지만 아버지를 따라했다. 그녀의 하얀 손가락들이 그의 입술이 닿자 떨리는 것 같았다. 그 사이에 그는 고의적으로 드러낸 양껏 교태스럽게 신발 속으로 밀어넣은 조그만 발을 보게 되었다. 이 발을 보자 그녀의 차림새 때문에 역겨웠던 마음이 좀 누그러졌다. 순진한 그는 처음 보았을 때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분을 바른 것이나 눈썹을 그린 것을 실상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그리고리 이바노비치는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며 조금이라도 놀란 빛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의 딸이 친 장난이 너무 재밌어서 웃음을 참기가 어려울 지경이었다. 그러나 격식을 숭배하는 영국 여자는 전혀 웃을 기분이 아니었다. 눈썹 먹과 분을 그녀의 화장대에서 훔쳤으리란 생각이 들자 분노의 홍조가 분가루를 꾸며 만든 하얀 피부 바깥까지 뚫고 나왔다. 그녀는 불같은 시선을 젊은 말괄량이에게 던졌는데 리자는 모든 설명을 뒤로 미루고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체 하고 있었다. 식탁에 앉았다. 알렉세이는 계속하여 무관심하고 생각에 잠긴 듯한 신용을 해보이고 있었다. 리자도 얌전을 떨면서 노래하듯이 프랑스어로만 이세로 말하였다. 아버지는 그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어 순간순간 그녀를 쳐다보았고 이 모든 것을 지극히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영국 여자는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이반 페트로비치만이 자기 집에 있는 것처럼 스스럼 없이 두 사람 몫을 먹고 주량대로 마시고 자기 웃음소리가 우스워서 또 웃고 시시각각 더욱더 친근하게 말하며 웃어댔다. 드디어 다들 식탁에서 일어났다. 손님들은 떠났고 그리고리 이바노비치는 참았던 웃음을 마음껏 터뜨리며 마음껏 질문했다. 무슨 생각으로 그들을 놀리기로 작정한 거니? 그는 리자에게 물었다. 근데 말이다. 분이 정말 네게 잘 어울렸다. 내가 숙녀들의 화장법의 비밀에까지 관여하고 싶지는 않지만 내가 너라면 분을 바를 거야. 물론 너무 심하게 말고 살짝 말이다. 리자는 자기 발상이 성공을 거두자 매우 기뻤다. 그녀는 아버지를 껴안고 아버지의 충고에 대해 고려해 보겠다고 약속하고는 신경이 있는 대로 날카로워진 미스 잭슨을 달래러 갔다. 그녀는 마지못해 리자에게 방문을 열어주었고 리자의 변명을 들었다. 리자는 모르는 사람들 앞에 검은 얼굴로 나가기가 부끄러웠으나 감히 부탁하지는 못했고 착하고 사랑스런 미스 잭슨이 용서해 줄 거라고 확신했었다는 둥 사설을 늘어놓았다. 미스 잭슨은 리자가 자기를 웃음거리로 만들려 했던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리고 리자에게 입을 맞추고는 화해 증표로 영국제 분 한 통을 선물하였고 리자는 진심으로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며 그것을 받았다. 다음 날 아침 리자가 만남의 숲에 서둘러 나타났으리라는 것은 독자들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나리, 어저께 우리 주인 댁에
갔었지요? 그녀는 당장 알렉세이에게 물었다. 제주댁 아가씨, 어떻게 보였어요? 알렉세이는 그녀를 눈여겨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 됐네요. 리자는 대답했다. 근데 왜 그러니? 알렉세이가 물었다. 왜냐면요. 물어보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제가 아가씨 닮았다는데 정말 그래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한테 비하면 정말 추물이야. 어이구 나리, 그런 말 하면 죄받아요. 우리 아가씨는 그렇게 하얗고 잘 꾸미고 하는데요. 어찌게 지랑 아가씨를 견줄 수 있남요? 알렉세이는 그녀가 이 세상에 그 어떤 하얀 귀족 아가씨보다도 예쁘다고 맹세했으며 그녀가 완전히 마음을 놓도록 그녀의 주인 아가씨를 아주 우스꽝스럽게 묘사하여 리자는 진심으로 웃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그녀는 한숨 쉬며 말했다. 아가씨가 우스울지는 몰라도요. 저는 아가씨에 비하면 무지랭이, 바보지요. 어허! 알렉세이가 말했다. 걱정할 일도 참 없네. 네가 원하면 내가 당장 가르쳐 줄게. 참말요? 리자가 말했다. 해보지 않을래요? 그래, 이쁜 아쿨리나. 당장 시작하자. 그들은 앉았다. 알렉세이는 주머니에서 연필과 수첩을 꺼내었고 아쿨리나는 놀랄 만큼 빠르게 알파벳을 익혔다. 알렉세이는 그녀의 이해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쓰는 것도 해보고 싶어 했다. 처음에는 연필이 말을 듣지 않았지만 몇 분이 지나자 그녀는 상당히 그럴듯하게 글자들을 그려냈다. 정말 기적 같아. 알렉세이가 말했다. 영국 랭카스터식 학습법보다 더 빠르게 되네? 실제로 세 번째 수업에서 아쿨리나는 이미 소설 공우의 딸 나탈리아를 스스로 설명까지 붙여가며 더듬더듬 읽기 시작했는데 그 설명들은 알렉세이를 정말로 놀라게 했다. 그녀는 그 소설에서 고른 말들을 적으며 종이 한 장을 새까맣게 만들어버렸다. 일주일이 지나자 그들 사이에 편지 교환이 시작되었다. 우체통은 늙은 참나무의 나무 구멍에 설치되었다. 나스티아는 몰래 우편 배달부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알렉세이는 큼직한 글씨로 쓴 편지들을 그리로 가져갔고 그곳에서 소박한 푸른색 봉투 속에 담긴 그의 연인의 삐뚤삐뚤한 글씨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는 사이 얼마 전부터 시작된 이반 페트로비치 베레스토프와 그리고리 이바노비치 무롬스키 간의 친교는 점점 더 두터워져서 곧 우정으로 변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상황 때문이었다. 즉, 이반 페트로비치의 사후에 그의 모든 재산이 알렉세이 이바노비치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알렉세이 이바노비치는 이 현에서 가장 부유한 층에 속할 것이며 그가 리자와 결혼하지 못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는 생각을 무롬스키가 자주 하게 되었던 것이다. 노 베레스토프 편에서도 자기 이웃이 약간 정신 나간 데가 있기는 하지만 또는 그의 표현을 빌자면 영국 바보병이 들었지만 그가 매우 훌륭한 점 또한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그리고리 이바노비치가
보기 드문 수완가라는 점, 명망 있고 세력 있는 프론스키 백작의 가까운 친척이고 그 백작은 알렉세이에게 매우 필요한 존재일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무롬스키가 아마도 자기 딸을 유리한 조건으로 시집 보내는 것을 기뻐하리라는 점들이었다. 이반 페트로비치는 그렇게 생각하였다. 노인들은 그때까지 이 모든 것을 각자 혼자서 생각하고 있었으나 결국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얼싸안았다. 그러고는 이 일을 제대로 추진하기로 약속하고 각자 제 편에서 노력하기로 했다. 무롬스키 앞에는 어려운 난관이 그 특기할 만한 식사 이후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알렉세이와 더 친해지라고 베시를 설득하는 일이 놓여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지 않았다. 적어도 알렉세이는 그 후 프릴루치노에 온 적이 없었고 리자는 이반 페트로비치가 친히 방문할 적마다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러나 그리고리 이바노비치는 만약 알렉세이가 매일 자기 집에 오면 베시도 그를 사랑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사무레이치가 그런 법이지.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테니까. 이반 페트로비치는 자기 계획이 성공하리라는데 큰 의심을 품지 않았다. 바로 그날 저녁 그는 아들을 자신의 서재로 불러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 조금 뜸을 들이다가 말을 꺼냈다. 어떠냐 요즘, 알료샤? 오래전부터 군복무에 대해 말이 없구나. 이제 경기병의 제복이 더 이상 매력이 없는 거구나. 아닙니다, 아버지. 알렉세이가 공손하게 대답했다. 아버지께서 제가 경기병으로 나가는 걸 못마땅하게 여기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 복종하는 것이 제 의무입니다. 이반 페트로비치가 대답했다. 네가 내 말을 잘 따르는 아들이라는 걸 알겠구나. 내 마음에 위안이 된다. 나 또한 너에게 강요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너를 당장 문관으로 취직시키지는 않겠다. 우선은 너를 혼인시키려고 한다. 누구와 말인가요, 아버지? 놀란 알렉세이가 물었다. 리자베타 그레고레브나 무롬스카야하고. 이반 페트로비치가 대답했다. 괜찮은 신부감이지. 그렇지? 아버지, 저는 아직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는 생각을 안 하지. 그래서 너 대신 내가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뜻이 있으시겠지만 리자베타 이바노브나는 전혀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마음에 들게 될 거다. 참고 사노라면 좋아지게 되지.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습니다. 네가 걱정할 것은 그녀의 행복이 아니야. 뭐 어째? 그러니까 너 애비의 뜻을 어떻게 하는 거냐? 좋다.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결혼하고 싶지도 않고 결혼하지도 않을 거예요. 너는 결혼하게 될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를 저주할 거다. 하느님께 맹세코 난 영지를 팔아 다 탕진해버리고 네게는 한 푼도 안 남길 거다. 생각할 여유를 3일 주겠다. 그전에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알렉세이는 아버지가 한번 무슨 생각을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타라스 스코치닌의 표현에 따르면 그것은 못으로도 뽑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알렉세이 또한 아버지를 닮아서 그의 뜻을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이었다. 그는 자기 방으로 가서 부모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하여, 리자베타 이바노브나에 대하여, 그를 거지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아버지의 으름장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쿨리나에 대하여 생각했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처음으로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농사꾼 처녀와 결혼하고 자신의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간다는 소설적인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이 단호한 행동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그는 그것이 매우 분별 있는 생각이라고 여기게 되었다. 얼마 전부터 숲속에서의 만남이 비 때문에 중단되어 있었다. 그는 아쿨리나에게 가장 명확한 글씨체로 가장 미친 듯한 문체로 편지를 썼다. 그는 그녀에게 그들을 위협하는 파국에 대해 알리고 곧바로 그녀에게 청혼하였다. 그는 당장 편지를 우체통으로 나무 구멍으로 가져가고 나서 스스로에게 매우 만족하여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확고하게 결심한 알렉세이는 터놓고 이야기하기 위해 아침 일찍 무롬스키에게로 갔다. 그의 관대함을 부추겨서 자기 편이 되어달라고 청하려 했다. 그리고리 이바노비치 씨, 댁에 계신가? 그는 프릴리치노 성체의 현관 앞에서 말을 멈추며 물었다. 안 계십니다. 하인이 대답했다. 그리고리 이바노비치 씨는 아침부터 출타 중이십니다. 정말 유감이군. 그는 잠시 생각했다. 그럼 적어도 리자베타 그리고레브나는 댁에 계시겠지? 계십니다. 알렉세이는 말에서 뛰어내려 하인에게 고삐를 건네주고는 미리 알리지 않고 곧장 들어갔다.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다. 거실에 다가가면서 그는 생각했다. 그녀에게 직접 해명해야겠다. 그는 들어갔다. 그리고 기둥처럼 우뚝 섰다. 리자, 아니 아쿨리나, 사랑스런 거무스레한 아쿨리나가 사라판이 아니라 하얀 실내용 드레스를 입고 창가에 앉아서 그의 편지를 읽고 있었다. 그녀는 너무 깊이 몰두해서 그가 들어오는 기척도 듣지 못했다. 알렉세이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탄성을 지르지 않을 수 없었다. 리자는 몸을 떨며 고개를 들더니 소리 지르며 도망가려 했다. 그는 그녀를 붙잡았다. 아쿨리나, 아쿨리나! 리자는 그에게서 몸을 빼내려 하였다. 놓아주세요. 정신 나갔어요? 그녀는 몸을 돌리며 거듭 말했다. 아쿨리나, 내 친구, 아쿨리나. 그는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며 거듭 말했다. 이 장면을 목격한 미스 잭슨은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이때 문이 열리고 그리고리 이바노비치가 들어왔다. 아하. 무롬스키는 말했다. 보아하니 너희들 일은 이미 다 끝난 모양이구나. 독자분들께서는 결말을 묘사해야 하는 쓸데없는 의무에서 나를 놓아주시리라 믿는다. I.P. 벨킨의 이야기 끝.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저는
곧 다가올 따뜻한 봄과 어울리는 사랑스러운 연인들의 러브스토리에 읽는 내내 미소를 거둘 수가 없었네요. 이 판본은 귀족 아가씨, 농사꾼 처녀 외에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여러 단편들과 오싹한 호러소설, 스페이드 여왕도 함께 실려있는 푸시킨 단편 맛집 판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즐겁게 들으셨다면 다른 이야기들도 함께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읽어주는 세이렌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